해결이 안 된 것처럼 얘기가 막 나오는데 해결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되고 있죠.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안 되고 있죠. 질질 끌고 있죠. 지금하고 PF 규모를 보면 많이 줄었나요? 늘고 있어요. 에? 네. 늘었다고요? 네. 이자를 내야 되니까. 저희 다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사실상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얘기가 나오는 PF,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이거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얘기가 막 나오는데 해결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되고 있죠.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안 되고 있죠. 질질 끌고 있죠. 증권사 PF는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해결된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상각이요. 이제는 금융기관별로 차이.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버는데 상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치, 돈이 있어야 상각을 그렇죠. 그래서 돈 있는 데는 상각이 됐는데 네. 상각의 정도가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50% 상각을 했는데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건 100% 상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상각률을 측정하는데 자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과거 경험으로. 그러니까 저는 회계나 숫자를 오래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기준은 과거 경험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최근 시장 상황을 좀 더해서 최대한 30% 이 정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럼 100% 생각해야 돼요. 브릿지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되면 그냥 다 날려먹는 끝이죠. 네. 1순위, 선순위가 아니면. 왜냐면 이제 그 분양 시행사가 돈을 빌려줬는데 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못했으면 1년치 이자를 내가 받아야 되면 제 원금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쵸.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상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지금 해결되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완전 아니다.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까요? 안 팔려서? 안 만들어져서? 아니요. 네.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요. 이거 해결될 수 있다? 언젠가는. 그래서 생각을 안 한다? 언젠가는 팔겠지. 언젠가는 부동산 시장 좋아질 거야. 예전에도 봐봐. 부동산 갖고 있다가 돈 벌었잖아. 잠깐만. 끝까지 갖고 가자. 잠깐만, PF를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금융인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PF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 지배적이에요. 왜냐면, 부동산을 금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돈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갖고 있는다. 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 좋아지겠지. 야, 좀 지나면 또 정부에서 대책 나와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 상각 조금 해서, 야, 버텨.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조가 넘는 PF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먼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도 고양이 목에 지금 방어를 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네. 끝까지. 그 중에서 이제 브릿지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거고. 네. 브릿지가 얼마고, 본피는 얼마인가요? 본피가 멈춰 있는 거예요? 본피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230조 원의 부동산 PF가 있는데. 230조. 그 중에서 이제 30% 정도가 부실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한 70조 정도가. 그런데 이 부동산 PF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세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동산 PF를 1,000억짜리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막 상각할 때나 아니면 부실을 측정할 때, 여기 분양률이 얼마고, 그래서 여기는 50%만 생각해. 그러면 부실로 얼마를 산정하게 됩니까? 500억이에요. 네.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나면, 그거 누가 분양받습니까? 그냥 빵이에요, 빵. 미분양이 100% 난다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업을 아예 진행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50%만은 위험한 자산이야. 네. 500억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만 그건 1,000억이 위험한 거예요. 네. 이렇게 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융에서 그걸 이해하니까 5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는 가장 안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PF가 해결된다고 하면 이 PF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 지어서 팔았든 말든, 네. 대손충당을 했든 말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게임 끝나면서 그거는 이제 PF 규모에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한 1, 2년 전 그 문제가 됐던 시점하고 지금하고 PF 규모를 보면 많이 줄었나요? 늘고 있어요. 에? 네. 늘었다고요? 네.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자가 있구나. 못 갚아서. 네. 충격적이죠. 그렇구나. 그럼 이거 진짜 문제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경제 위기가 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자가 증가하니까 PF는 더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행권 입장에서는 이거 언젠간 해결만 된다고 하면 난 이자는 더 증가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죠. 은행은 계속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주체는 돈을 꿔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못 갚으니까 가서 딱지 붙이고 돈 갚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요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왜? 이자는 내거든. 어떻게 낸다? 또 돈을 꿔서.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내고 있는 뭐 가계대출은 제외하고 네. 이런 PF 관련된 이익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이익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서 상각을 하는데 그 이익이요 과대 계상된 거예요. 빚에다가 빚을 또 고줘서 또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거든. 네네네. 근데 나중에 만약 이게 해결하면 대박인 거죠. 난 지금 이자 받았죠. 네. 나중에 문제도 해결돼서 원금도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대박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거의 다 저축은행 같은 느낌 드네요. 아니요. 일반 1금융권도. 일본은 PF 노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선순위 채권이 많고 네. PF 대출 규모로만 제일 많아요. 아, 선순위가. 그렇죠. 1순위. 그래서, 박살이 나도 그건 다 건질 수 있는 돈들. 근데 그 조건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숫자상으로 계산한 거지. 부동산은 제가 볼 때 0 아니면 100이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50을 보고 야 50이면 내 돈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야, 이자 꿔주려고 했대. 꿔줘. 땅 팔아가 받을 수 있잖아. 지난번에 청담에 문제 생겼던 것도 농협이 나 안 할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맞아요. 왜냐면 왜 안 하려고 하냐면 1순위니까 자기 돈 다 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3순위는 죽든 말든. 맞습니다. 난 돈 빼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땅 파는 게 엄청 증가하면요. 누가 삽니까? 네. 그 땅도요. 건설사들이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독특하게 외국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세수로 유입되는 돈이 없어요. 밖에서.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사들이나 기존의 시행사들이나 금융권에서 그 땅에 경매 나왔을 때 사줘야 돼요. 네. 근데 막 쏟아져요. 누가 사겠습니까? 아,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면은 이제 동상이몽이네. 건설사는 가격이 비싸 이러던데요? 땅값이 너무 비싸. 네. 떨어지면 살 거야. 안 사죠. 떨어지면 살 거야 이러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드린 바로는 은행에서 버텨. 괜찮아 이거 팔려. 맞습니다. 이 가격에서 내릴 필요 없어. 뭐 이런 개념인 거네요. 그렇죠. 양자가 지금 합의점이 없네. 그렇죠. 근데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은행은. 이자 계속 나와. 이자가 없다는데요? 꺼줘. 그 정부에서 꿔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을 끌면 해결이 될 줄 알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 시기는 계속 미뤄진 거예요. 야, 꺼줘. 니네 왜 그래? 니네 돈 많이 벌잖아. 네. 꺼준 거예요. 이자도 받고. 네. 그게 이게 근데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이런 얘기해서 막 심각하다 한국 경제 망했다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PF만 국한해서 얘기 드린 건데 사실 문제가 해결된 건 없다. 심지어 그거 판단을요 은행에서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거 부실 판단이에요. 채권자니까 판단 어느 정도 하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꿔준 입장에서 그런데 그 받을 욕심이 아니고 나중에 좋아진다고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PF는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그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네. 그러면 이제는 막 여기 이러다가 우리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빨리 경공매 가. 경공매 내렸는데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은 더 하락했는데 네. 그럼 더 매물이 증가하고. 야, 그럼 건설사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건설사 출신이시니까. 네. 건설사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건설사들은 급급한 거죠. 일단 다 물렸으니까. 매입을 해서 싸게 사서 집을 짓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리그의 문제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렇죠.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시공사로 들어가서 물려 있다고요? 그렇죠. 지급보증 서주고, 심지어 자체장도 많이 갖고 있고. 자체 사업장은 문제가 된 거고, 분양이 안 되면 이건 내가 떠안아야 되는 판단이고. 그 다음에 뭐 공사보증 각종 막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땅이 나온 데서 살 수 없어. 물론 몇 개 건설사는 있겠죠. 그 회사들이 이제 떼돈을 벌겠죠. 그렇죠. 여유 있는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예전에도 그 서브프라임 때 그런 회사들이 대박친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호방건설 이런 회사들이고. 네. 아무 사업 안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회사들이 막 난리가 났네. 그래서 땅 싸게 사고 막 벌떼 입찰해서 정부가 이렇게 공공택지 분양하는 거 받아서 떼돈 벌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그 회사가 좋아지는데 GS건설은 망할 뻔했잖아요. 제가 다녔던. 네. 노출도가 많아. GS건설은 자기 건물이 없는 회사예요. 네. 건설사가 자기 집이 없다고요. 저기 있던데 GS건설. 그거 빌린 겁니다. 그렇구나. 네, 자기 건물 다 팔아서 빚 갚았어요. 미분양 때문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시행사나 막 나 돈 벌었어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집이 없어. 이런 꼴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다 미분양 때문이다. 예. 지금 그 건설사들 보니까 어려움 당한 건설사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 털려고 재무제표 보면 예전에 뭐 분기에 막 1,000억, 2,000억씩 벌던 회사들이 5억, 10억 이렇게 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지금 털고 있는 거죠. 털고 있는 거죠. 털고 있는 거고,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는 향후로 만약 기대가 없어지면. 네. 이게 기대는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부동산은 올라. 부동산은 다 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주식하는 업을 하는 사람은 주식 올라 이러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다 부동산 PF하고 다 돌고 돈다고요. 건설사 일하다가 은행 가서 부동산 PF 하다가 부동산 PF 또 은행에서 하다가 건설사 가다가 다 그 안에서 돌거든요. 네. 희망 다 갖고 있죠. 야, 부동산은 올라. 사용 가치가 있어서. 네. 저도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희망의 근저는 가격이 떨어져야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걸 감안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가 분양가가 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땅값이 올라서요. 아, 땅값 비중이 그렇게 큽니까? 50%가 넘죠, 당연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땅값도 오르니까 비싸게 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서 가격을 올려야 돼요. 분양가에서. 그래야 이익이 나잖아요. 그렇군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땅값이 본질이라고요. 철근 가격이 올라서나 시멘트 가격이 올라서 분양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건설사들이 비싸게 땅을 사니까 불가피하게 분양가를 올리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다는 소리. 다 핑계라고요. 인건비가 왜 오릅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인건비가 왜 올라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승을 타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는 거래. 맞네. 인건비 오르고 철근 가격 계속 오르고 이러면 아니에요. 땅값이 떨어지면 분양가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재건축은 앞으로 어렵겠네. 그 논리면은요. 그렇죠. 재건축은 땅값을 낮춰줄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안 되니까 정부에서 막 용적률 올려준다고 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높은 땅값을. 왜냐면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들이 고층 아파트잖아요. 네네. 그러면 땅값이 더 비싸게 쳐줘야 네. 사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더 올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논의 중에서 또 빠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집을 다 누가 사주냐. 추가로 더 지으면. 네. 500% 그 집을 예를 들어서 막 10억, 15억짜리 집을 사줄 사람이 지금 대기하고 있냐고요. 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1가구 1주택 풀면 되죠. 다주택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장으로 가자는 거죠. 중국처럼. 네. 중국이 다주택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막 빈집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PF 부실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도착하는 지점이 이거 진짜 어떡하자. 허구요. 허구 부실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거죠. 커지죠. 왜냐면 정책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각종 보증을 해주는데 네. 처음에는 우량 보증이 하다가 이제 자꾸 이제 신용도가 낮은 쪽에 보증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실이 커지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네. 이게 주거복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복지를 많이 해준다는 측면에서 하면 사실 금융적으로 보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이제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를 많이 해준다는 건, 즉, 힘든 사람한테, 그렇죠. 해준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뒤집어 보면 금융적으로는 위험도가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복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출해주는 게. 근데 그게 진짜 복지입니까? 제가 볼 때 그건 복지가 아니에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복지죠. 무주택자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하고, 네. 신생아를 잘 낳게 해주는 게 대출해줄게 아이나 이게 근원적인 대책입니까? 아니죠. 한국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하락시키면 그게 더 복지 아닙니까? 집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집 없는 사람. 지금 그게 대상이잖아요. 네. 왜냐면 정책 대출이 하고 지금 보증서 주는 게 다 무주택자 대상이에요. 그럼 무주택자가 진짜 원하는 건 대출을 많이 해줘서가 아니잖아요. 집값을 안정시켜서가 본질적인 복지 아닙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해줘서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진짜 복지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뭐, 월세 50만원, 100만원 받아서, 지어주면 되는, 그게 안 됩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던데. 한 달에 뭐 50만원, 100만원 받아갖고 장사가 될 수가 없다. 망한다. 아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달을 좀 달리하면 되고, 돈의 조달을.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어요. 네.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렇죠. LH 뭐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적게 받아도 수익이 나요. 예를 들어 그린벨트 풀어서 임대주택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땅값 사실 거절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그린벨트 풀어서 그 땅을 건설사한테 주고 있다고요. 그럼 건설사는 그 땅을 팔아서 40% 이익을 내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 리츠에 풀어줘요. 네. 풀어줍니다. 네. 그때 야 이거 돈 안 돼. 이런 임대 공공임대를 풀어준 거 민간 쪽에 개방하니까 돈이 안 돼. 근데 엄청나게 펀드가 들어와요. 민간 자금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돈이 되는데. 근데 지금 10년 후에요. 수익률이요. 수익률이 400%가 났어요. 네. 200억 투자해서 800억에 엑시트 했다고. 10년 동안. 네. 그러면 연평균 40%가 넘는. 단리 40%네. 그렇습니다. 네. 충격적인 거죠. 그만큼 사실은 땅을 싸게 사잖아요. 무조건 돈이 된다. 근데 그 돈 되는 기회를 다 민간 회사한테 주고 있다고. 왜 안 해요? 정부가? 집값 떨어질까봐. 그래서 대출로 주거복지를 받고. 그렇죠. 그렇죠. 집값 계속 올리면서. 왜 집값을 올리려고 해요, 정부는? 집값을 많이 올리면 그 정부는 다음번 정권 창출이 상당히 어렵던데. 집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안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에요. 집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나면 정권이 바뀌던데요, 우리나라는? 아니요. 집값이 올라서 정권 바뀐 게 아니에요. 집값이 오르는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뺏긴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 지점이 중요해요. 네. 집값이 올라서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엄청 하잖아요. 네네. 보유세 내라고 그러고 하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거죠. 네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집값이 안 올랐더니 이명박 때만 연임이 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임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 사이에 계속 집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꼭 찍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올라서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고요.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를 하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괴로웠다. 또 열받죠. 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낸 거죠. 이 지점이요. 네.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좌우하니까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괴롭다. 이거를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왜 싫어합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안 뽑았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들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종부세도 올리고, 뭐 취득세도 올리고. 네. 근데 그 정책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이제 정치를 깊게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구조상 그런 관계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변화가 있어요. 글로벌하게도 변화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화가 될 거예요. 표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집값이 오를수록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청년과 우리의 이제 앞으로 새로운 유권자가 되는 세대는 집을 못 가질 확률이 높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재밌게 지금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듣는 게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입장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를 보시지 마시고 저의 메시지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야 너 맨날 떨어지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수요 얘기를 하지만 저 유효수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라 매물의 양이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참작하셔야 전망이 가능하고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 말고. 근데 막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뭐 메신저에 주목하면 그게 안 들어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증시각도기 저는 믿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메시지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관심 있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핵심은 건설사가 분양 시장 뛰어들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전문가들이죠. 그 전문가들이 뛰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왜 분양을 안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업자들이 뛰어드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렇죠. 지금 안 뛰어드는 건 안 좋은 거네. 그렇죠. 수요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안 뛰어드니까는 그거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겠네. 그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귀중한 또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